대한민국 최대의 곡창지, 옛 금강가야의 중심부인 김해에서 출토된 의문의 나무 판자. 가야에서 온 나무 판자의 정체가 궁금하다. 4세기, 5세기 단계에 있어서의 준구조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준구조선에 이번에 발견된 건 측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문의 나무 판자를 통해 드러나는 가야의 숨겨진 역사, 그리고 새롭게 제기되는 미스터리들. 남쪽만 입구가 열려있는 만이었기 때문에 그런 아주 또 얕은 바다였기 때문에 당시에 항구로서 아주 적합한 지형이었습니다. 북방의 대륙과 일본을 넘나들던 전설의 해상왕국 가야의 실체를 추적해본다. 해상왕국 가야의 흥망성쇠를 결정지은 역사 이면의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 가야 연맹의 맹주였던 금강가야의 500년 도읍지, 신비한 전설을 품은 도시 경상남도 김해. 봉황대라 불리는 구릉을 중심으로 형성된 가야시대 유적지 남단에서 2012년 6월 4세기에서 5세기 사이의 것으로 보이는 의문의 유물들이 출토된다. 학계에 비상한 관심을 끌었던 봉황동 일대 유적의 정체는 놀랍게도 항만시설의 흔적들. 깊게 패인 진흙 속에서 가야시대의 폐총, 기둥 위에 건물을 세운 고상 건물지, 흙으로 된 토제 방울 등이 발견되었다. 이전 조사에서도 확인된 것은 그 항만시설이 확인됐고, 이번에도 역시 그 항만시설이 이제 대식정리해서 여러 차례에 걸쳐 가지고 통제를 할 수 있는 어떤 그 바리케이트 같은 시설들이 확인되고, 또 그 지상식 그 고상 건물 터가 확인되고, 아마 그런 틈없이 그 무역을 위한 어떤 그런 항만시설의 통제소 같은 역할을 하지 않았던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다에서 20km나 떨어진 김해에서 발견된 이 유물들이 정말 항만시설의 흔적일까?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과학의 힘을 빌려보기로 했다. 봉황동 일대에서 출토된 대표적인 유물들은 현재 보존 처리 작업 중이었다. 수많은 출토 유물 가운데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목재 유물과 만났다. 평범한 나무 판자처럼 보이는 이 유물에 주목하는 이유는 바로 이 목재 유물이 최초로 발견된 가야시대 선박의 일부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목재의 어떤 그 수정이나 또 그 부 상태에 따라 가지고 그것은 다르게 여겨집니다만은, 지금 현재 이 목재 이 선박 부재는 농도 한 40% 정도까지 농도를 하고 나면 한 3, 4개월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보시는 이 진공 동결 건조기를 통해서 안전하게 건조가 이루어지면 나중에 저희들이 접합과 복원이 이루어지고, 이 작업이 완료하게 되면 정밀한 실측이나 또 사진 촬영, 또 이 전체적인 배의 규모나 내부 구조들을 파악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게 되겠습니다. 목재류는 보존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유기질이다. 때문에 건조되는 과정에서 목재 내에 자리 잡고 있던 수분이 날아가며 내부의 균열이나 붕괴가 일어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목재 내부에 수분이 있던 자리는 폴리에틸렌 클리콜이라 부르는 화학물질을 주입하여 목재의 변형을 막는 것이 목재 유물 보존 처리의 원리다. 보존 처리 중인 목재 유물의 일부를 잠시 꺼내보았다. 이 유물은 선박의 운항을 위해 사용된 노로 추정되고 있으며 약 150cm 정도의 길이였다. 실제로 노를 젓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마찰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있어 학계의 추정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다. 주변에 직경 30에서 40cm 정도 되는 다스로 활용됐던 돌이 같이 출토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저항들이 있고 또 저희들이 이 보존 처리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수정 분석을 통해서 이 유물이 목재가 농나무라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 농나무는 우리나라의 제주도 지역에서 조금씩 자라고 있습니다만은 중국과 일본에서 주로 자라고 있는 그 주요 수종으로서 크기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중국이나 일본에서 배를 만들 때 이 농나무를 그 재료로 많이 활용한다고 현재 학계에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노로 추정되는 유물과 함께 보존 처리 중인 또 하나의 목재 유물에서는 선박의 조립을 위해 끼워 맞출 수 있도록 제작한 연결 부분과 다른 선박과 연결시키기 위한 구멍 등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를 근거로 이 목재 유물이 격벽의 일부가 아닐까 유추해보고 있다. 배의 격벽 구조와 거의 비슷한 그런 형태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격벽으로 만든 거냐 안 그러면 배를 다 완성한 이후에 중간에 칸막이를 막은 거냐 하는 건 아직 이제 조금 더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길이가 적어도 12m 또는 13m 정도 되고 이 배 너비는 3.5m 내지 한 4m쯤 되는 그런 배가 될 것 같아요. 격벽이란 층층이 쌓아올린 선박 몸체가 흐트러지지 않게 강화하는 구조물이나 선박 내부 구획을 나누는 칸막이 벽을 의미한다. 배 밑에 부분을 잘 짜지 못하면 금방 파도에 해지겠죠. 그렇죠? 그럼 배가 가라앉는 거고. 그래서 이 통나무 배에서 구조선으로 옮겨가는 그 중간 과정에 있는 거를 우리가 준구조선이라고 그럽니다. 대개 이제 한 4세기, 5세기 단계에 있어서의 준구조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준구조선에 요번에 발견된 건 측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옆에 덧대어 올린. 덧대어 올리기 위해서 나무 못을 박는다든지 그런 걸 하기 위해서 가공한 자리도 이번에는 확인이 됐고요. 봉황동 일대에서 출토된 유물들은 실제 선박의 일부를 구성하는 잔해들이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평야지대에서 선박의 일부가 발견되었을까? 해답을 찾기 위해 직접 봉황동 유적지를 찾았다. 봉황동 유적지 정상은 하늘에 재를 올리는 성스러운 곳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해반천 옆으로는 당시의 가옥들을 재현해 놓은 풍경이 펼쳐지고 있어 고즈넉한 역사 속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곳이다. 특히 시선을 집중시키는 것은 독특한 형태의 가옥들. 건물을 지탱하는 다리가 긴 고산 가옥은 비가 작고 습기가 많은 남방아시아 지역에서 만날 수 있는 가옥 형태다. 여기는 아무래도 선착장에 지금 있는 거 보면 무역을 할 때 물건을 재놓는다든가 또는 수입한 물건을 또 재놓는다든가 그런 용도로 쓰였을 거라고 추정됩니다. 다양한 형태의 고대 가옥들을 재현해 놓은 이곳은 과거에 무역이 이루어졌던 선착장으로 추정하고 있는 장소. 바로 이곳에서 실제 선박의 일부가 출토된 것이다. 이로써 단지 추정으로만 여겨왔던 가설들의 실체가 하나씩 밝혀지게 되었다. 봉황동 일대에서 출토된 유물들의 정체에 이어 두 번째로 제기된 미스터리. 어떻게 평야지대에서 선박의 일부가 출토되었는지에 대한 해답은 옛 김해의 모습에서 단서를 찾아볼 수 있다. 1900년대 초기 김해 지도 속 봉황동 유적과 대성동 고분군 주변의 모습은 지금과는 사뭇 달랐던 것이다. 이번에는 대성동 고분을 찾아가 보았다. 한창 발굴 작업 중인 풍경 속에서 유난히 시선을 끄는 것이 있다. 바로 흙 속에 다량으로 섞여 있는 폐각, 즉 조개 껍데기들이다. 켜켜이 쌓인 흙 속에서 쉽게 발견되는 조개 껍데기들은 이 지대가 가야시대 훨씬 이전부터 바다였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근거다. 바다가 어느 정도 지금의 해발 고도보다는 높았다고 보기 때문에 이 당시도 지금 바다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선정시대인들도. 그러면은 이제 중량이 있고 이쪽 그 폐총의 조개무지의 주요 그 구성원이 뭐냐 본다면 꼬막입니다. 꼬막과 이제 함께 굴이 들어오는데요. 굴도 굉장히 작습니다. 즉
저쪽에 그 해안리 패총에 나오는 봉안동 유적에 나오는 그 폐각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봉안동 패총은 30cm가 넘는 대형 굴하고 백합이 주종이라면 저희들 이 촌동 이쪽 그 대손동 그 패총은 꼬막과 함께 굴이 나와도 아주 작은 한 10cm 전후의 굴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패총이란 해안가에 살던 고대인들이 버린 조개나 굴 등의 껍데기가 쌓여서 무덤처럼 형성된 조개 무지를 의미한다. 낙동강 하류의 김해평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에 자리 잡은 회원리 패총은 금강가야 시대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대표적인 패총 유적이다. 회원리 패총에서는 세계 최대 깊이의 패총 단면 전시관과 만날 수 있다. 자연 암석으로 노출된 곳을 그대로 보존해 놓은 것이다. 총 8m 높이에 이르는 패총 단면의 아랫부분은 시대적으로 기원전에 속하며 위쪽으로 올라올수록 기원 후 500년 무렵, 즉 금강가야 시대에 이르게 된다. 제일 우리가 추적하기 쉬운 것은 잘 아시다시피 바닷가나 강가에 패총이 형성되기 때문에 바다라고 우리는 일단 추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이 부분부터 시작해서 여기가 바다가였을 것이다. 그 생활 쓰레기 또는 음식물을 여기다 버렸을 것이다. 그 바다라고 봅니다. 더불어 김해평의 한쪽 끝에 자리 잡은 이안리 고분에서는 1980년대 발굴 당시 한반도 전체 유적을 능가하는 수의 많은 민골이 출토되었는데 이 역시 김해 일대가 과거의 바다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한다. 모래땅이라는 점이 배수를 쉽게 용이하게 했다는 점과 또 그 모래땅 속에 뭐냐면 많은 조개 껍질들이 함께 섞여져 있었다는 점이 이 인골에서 그 몸에 있는 내장이라든가 살 이런 것들이 부식되는 과정에서 산화되는 과정에 그것을 갖다 알칼리성으로 중화시키는 역할을 바로 이 조개 껍질들이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러한 중화작용에 의해서 굳어지게 된 인골들이 더 단단하게 양호한 상태에서 남게 된 결과 이안리에는 많은 인골이 남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는 바다의 모습. 역사의 기록과 사뭇 다른 가야의 실체는 무엇이었으며 어떤 과정을 거쳐 지금의 모습에 이르게 되었을까? 가야의 지리학적 변동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김해 일대의 과거 모습을 연구하고 있는 전문가를 찾았다. 그가 주목한 것은 김해보다 훨씬 내륙에 위치한 경상남도 창녕 비봉리. 2004년 도심 주택가에서 발굴된 도토리 구덩이는 고대의 해안선 윤곽을 가늠할 수 있는 단초가 되었다. 도토리 구덩이란 바닷물을 이용해 도토리의 쓴맛을 제거하는 천연 저장고이기 때문이다. 이 도토리 구덩이를 자동 탄닌 제거 장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자동 탄닌 제거 장치의 원리는 뭐냐? 이건 조차와 관계가 있습니다. 조차. 그래서 저조위 때는 그 도토리 구덩이 입구가 드러나고 나머지 시간에는 항상 바닷물에 잠겨져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바다와 관계가 있다는 거죠. 이게 도토리 구덩이. 그러면 해안선을 지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봉리와 함께 도토리 구덩이가 발견된 울산. 이를 통해 울산 역시 고대의 지형은 현재와 판이하게 다른 내륙까지 바닷물이 넘나들던 해안가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우리가 추적하고 있는 가야시대 그리고 그 이전의 한반도 지형은 현재 우리가 아는 것과 상당히 다르다. 이는 현재의 시각으로 판단하고 있는 과거의 역사 또한 당시의 기준으로 재조명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가야가 현재의 모습처럼 평야지대가 아니라 바다였다면 분명 우리가 모르는 새로운 역사가 숨겨져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7,000년 전에는 명백하게 이제 바닷물이 김해 쪽으로 쑥 들어왔죠. 예, 김해 안쪽으로 이렇게 해반천을 따라서 들어왔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해수면이 안정되고 난 뒤에 그 하천이 갖고 왔는 대적물로 조금씩 메워졌지만
그 삼한시대, 삼국시대 초기에는 여전히 김해는 바닷물의 영향을 받는 그런 항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항구 도시였다라고 보는 것이 더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역사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전설처럼 구전되어 오는 항구도시 김해의 실체를 추적해 보기로 한다. 과연 항구도시를 보유한 해상국가 가야 역시 현대인의 기억처럼 힘없는 약소국이었을까? 지금 신도시가 조성되어 있습니다만은 저기 경전철이 있는 서쪽 편하고 그다음에 남쪽 편은 다 바다였습니다. 지금은 뭐 도시가 들어섰지만 가야 시대는 바다였기 때문에 동서 그다음에 북쪽 이 삼면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남쪽만 입구가 열려 있는 만이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아주 또 얕은 바다였기 때문에 당시에 항구로서 아주 적합한 지형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인공적인 방파제를 쌓는다든지 이런 게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민물 때는 아마 배가 들어오고 또 썰물 때는 정박을 했다가 그런 식으로 배의 출입이 이루어졌던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서 추적을 통해 찾아낸 단서들을 종합하면 가야 시대의 김해는 이처럼 도심 시가지와 봉황동 일대 그리고 대성동 고분 부근까지 바닷물이 들어오던 완벽한 항구 도시의 모습이다. 한반도 동남쪽 끝에 위치한 지리학적 특성은 김해를 내륙과 바다를 잇는 길목으로 만들었다. 가야의 역사가 담긴 가락국기에는 가야의 시조 김수로왕의 부인인 허황후가 배를 타고 김해에 당도했다는 구절이 등장한다. 이는 전설이나 민담처럼 전해오던 이야기가 사실을 토대로 한 역사의 일부일 수도 있다는 근거다. 더불어 신비한 미지의 왕국, 실체가 확인되지 않은 찬란한 가야 문명 역시 단순한 상상력의 산물이 아니라는 걸 의미한다. 고대 국제문화의 고속도로인 바닷길과 내륙의 젖줄인 낙동강 수로가 교차하는 곳, 국제 기항지로 안성맞춤인 내륙과 바다의 길목 김해. 최근 들어 김해가 국제적인 기항지였다는 증거가 실제로 발견되었다. 2012년 8월 학계를 놀라게 한 4세기 무렵의 왕급 무덤 대성동 고분 91호. 대한민국은 물론 중국의 고고학자들까지 깜짝 놀라게 한 이 고분에서는 고대 몽골 지방의 유목민족인 선비족 계통의 금속재 유물들이 다량 출토되었다. 한반도 전체를 걸쳐 이 시기에 북방 선비족 계통의 금속재 유물들이 출토된 것은 대성동 고분 91호가 최초였던 것이다. 북방과 관계되는 풍습이 있습니다. 순장이라는 풍습이 있는데요. 순장 숲속이라는 이제 그 주인공을 따라서 죽은 사람들의 를 말합니다. 그 무덤이 이제 그 인골이 여기서 세 구가 확인이 되었고 그 머리밥 그 오른쪽 편에 이곳에서 청동제 그릇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 청동제 그릇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서 나오지 않는 즉 중국이나 중국 북방에서 확인되는 그러한 그 유물이 되겠습니다. 북방민족 고유의 풍속인 순장과 더불어 함께 출토된 마구와 말방울, 청동대야 등의 금속 공예품들은 가야의 교역범에 대한 궁금증은 물론 가야인의 뿌리에 대한 논란에까지도 불을 지핀 화제의 유물들이었다. 제가 서 있는 이제 이곳에서 금동제 그 마구, 즉 말 갖춤새가 이곳에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특히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북방의 특징 중 하나인 기마민족의 흔적이 서린 말을 장식하는 금동제 마구들. 중국의 유명한 원대자 벽화무라는 그 무덤이 있는데요. 그쪽에서 나오는 금동제 그 말 방울이 똑같은 것이 이제 이곳에서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금강가야가 철을 그 통해서 중국 북방의 그 전연하고도 교역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선비족은 4세기 중국 동북지방에서 전연, 후연, 북연 왕조를 세웠던 혼혈 유목민족이다. 북방에 강인한 기상을 품은 동북아시아 기마민족의 원형을 간직하고 있으며 유목과 수렵에 능했다.
대성동 고분 91호에서 출토된 유물들에서는 이러한 선비족의 성격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아울러 이 유물들은 평범한 계층의 유물이 아니라 당시 선비족 중에서도 최상위 계층에 속하는 왕에 버금가는 인물의 유물들로 추정된다. 용무늬가 새겨져 있고 이런 마구, 금동제 마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쪽에서 교육을 통해서 입수된 유물들입니다. 그리고 또 이게 지금 여기 보이는 그 사슴뿔 장식 같은 경우에도 그런 선비족들의 그 샤먼이 쓰던 그런 그 관장식에 붙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쪽의 영향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91호에서 출토된 유물들은 말과 관련이 깊다. 제갈과 곱비를 연결하여 십자 모양으로 고정시키는 장식인 금동 용문양 말장식. 안장과 연결된 가죽끈을 꾸며주는 청동 말방울과 부와 권력을 상징하는 장식인 금동 말방울 장식까지. 한때는 북방 대륙을 호령하던 지배자의 소유였을 마고 유물들. 이 같은 유물들은 동시대 선비족의 유적으로 추정되고 있는 중국 동북지방 랴오닝성의 라마등 유적지에서 출토된 유물들과 거의 흡사해 국제적인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더욱 놀라운 것은 유물들이 출토된 김해와 선비족의 유적지는 위치상으로 무려 2000km 가까이 떨어져 있으며 한반도 중부지방에서는 이와 같은 유물들이 출토된 적이 없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고구려가 남하하기, 강개토 대왕이 남하하기 이전인 5세기 이전에는 한반도 남부 지역에는 금동 제품이 없다라는 게 정설이었습니다. 근데 요번에 4세기대의 무덤에서 그런 3년 지방에서 만든 그런 금동 제품들이 다량으로 출토가 됐고, 그런 것들로 봐서는 모용 선비족하고 물적, 인적으로 활발한 교류가 있었던 게 아닌가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91호분과 함께 발굴된 88호분에서는 고대 일본 지배자의 상징적 유물인 타이영 동기가 다량 출토되었다. 가야는 북방의 선비족 문화와 해양민족인 외의 문화를 모두 아우르고 있는 것이다. 바로 해상왕국으로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김해가 남해안 쪽을 보고 입구를 열고 있었던 데부터 있습니다. 낙랑군, 대방군에서부터 일본 열도의 외인들의 나라에 이르는 길. 멀리는 중국 동북부에서 출발해 낙랑군, 대방군을 거쳐 외에 이르는 바닷길. 그 중심에 바로 김해가 있었다. 중국에서는 대륙을 벗어나는 종점, 일본에서는 대륙으로 향하는 첫 기착지. 천혜의 지리적 조건에 걸맞게 김해는 활발한 교역이 이루어지던 국제도시였다. 패총에서 발견된 한 잎의 동전이 이를 증언하고 있다. 왕망전은 서기 9년 중국에서 신나라를 세운 왕망이라는 사람이 찍어낸 화폐다. 역사 속에서 왕망전이 통용된 기간은 고작 10년에 불과하다.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통용된 왕망전이 한반도에서는 유일하게 김해를 중심으로 한 바닷길의 길목 몇 곳에서만 발견되고 있다. 우리의 황해도 지역에서부터 김해를 거쳐서 큐슈 북부 쪽을 한 번 오가는데 지금 추정으로는 2년 내지 2년 반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10년밖에 사용되지 않은 왕망전이 출토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 바닷길을 통한 무역이 얼마나 빈번했었던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죠. 바로 그 중심에 김해가 있는 거고요. 그 김해의 가락국에서 바로 출토된 왕망전이라고 하는 화천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의미를 갖는 거죠. 따라서 이 왕망전, 물론 이건 패총이라고 하는 쓰레기장이지만 쓰레기장에서 나온 동전 한 입을 가지고 우리가 해상왕국이라고 말하는데 뭐 더 이상 주저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처럼 활발한 교역을 통해 해상왕국으로 군림했던 가야. 그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 2005년 경남 김해시 장유면 유라리 택지개발 예정지에서 금강가야 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선착장의 흔적이 국내 최초로 발견되었다. 이 유적은
김해가 내륙 깊숙이 들어온 내만에서 발달한 항구 도시였다는 가설의 방점을 찍어줌과 동시에 가야의 항구 시설이 얼마나 체계적이고 과학적이었는지 엿볼 수 있게 해준다. 삼국시대 당시에는 이 고김해만이 해안선으로 추정된 곳을 이제 유적에서 확인할 수 있었고, 뭐 지리학적으로도 고김해만을 연구하는 분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해 평야가 삼국시대 당시에는 바다가 아니었냐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바다가 해태 과정 속에서 이제 육지화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현재의 요 지형을 형성하고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배를 대기해 물가에 만들어 놓은 인공 구조물들의 모습과 과거 바닷물이 드나들던 해안선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 말목으로 돌아가는 해안선이라고 지금 한 곳이 실제 발굴 당시에 저희가 고토양을 통해서 확인됐던 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해안면과 그 해안선이 있는 곳에 선착장 시설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 해안선은 상시적인 이제 평상시의 해안선일 거라고 추정을 하고요. 선착장 교각 말목이 가장 아래쪽에 박혀 있는 것이 해발 1.8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판이 확인된, 그러니까 장교 시설의 가장 윗면이 해발 2.4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해안선의 수심의 깊이가 1.8에서 2.3m로 그 사이일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가야시대 항구의 모습은 어떤 형태였을까? 당시의 모습을 복원해 놓은 모형들을 보면 남북으로 도로가 뻗어 있고 그 주변에 건물이 배치되어 있으며 육로와 해로가 만나는 지점에 선착장이 설치되어 있다. 율라가 여기입니다. 여기고, 그다음 김해는 여기죠. 5km 정도 떨어져 있죠. 이게 직선거리로. 그리고 같은 또 고김해만이고, 해수면 변동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다른 환경 변화가 이 김해와 율하가 거의 동시에 같이 일어난다고 봐도 전혀 문제가 없죠. 바닷물이 높아져도 같이 높아지고 낮아져도 같이 낮아지고 그러니까 김해에서 율하에서 나는 자료를 김해에서 그대로 적용해도 큰 무리가 없다. 해안선과 맞닿은 이곳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선착장 부근 취락 지역을 가로지르는 도로 시설이다. 도로의 폭이 기본 6m로 감안을 하더라도 양쪽에 척구를 만든다든지, 그리고 노면 아래쪽에 이제 직교로 해서 목통 시설을 내어서 배수 시설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아주 공이 많이 들어간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것처럼 점토로 집안을 다져 포장을 하고 주위에 배수 시설까지 만들었다는 것은 개인이 아닌 공권력이 투입되어 계획적으로 만들어진 시설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이나 일본에도 전례가 거의 없는 육해상 교통시설과 건물토가 결합한 계획된 항구인 것이다. 실제로 유적에서 확인된 외래계 토기가 확인이 되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을 추정해 봤을 때 이제 역시 이런 시설이 있다는 것은 당연히 이제 무역이라든지 이런 것과 결부시켜서 판단을 할 수 있을 거로 생각됩니다. 근데 직접적으로 확인된 것은 역시 선착장이라든지 정비되어 있는 도로, 그리고 이 도로와 선착장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이 노변 취락,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런 많은 사람들이 인구가 살고 도로가 잘 정비되어 있고 이 선착장 시설이 있다는 것은 당연히 무역항으로서의 역할을 가질 수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가야는 당대 최고의 철기 문화를 자랑하는 철의 왕국이었다. 철과 제철 기술의 대가로 외의 인력을 받아올 만큼 강성했던 가야는 이 항구들을 통해 기술을 수출하고 문화를 전파했다. 당당한 국가로 기록되지 못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연맹체 일부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시대를 앞서가던 명실상부한 해상왕국이었던 것이다. 여기 보시면은 김해의 사람들이 이런 환경에서는 농사질 땅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김해와 농경을 연결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김해 사람들은 철저하게 그 무역, 상업. 그런데 이제 그 무역의 어떤 그런 대상지가 되느냐. 물론 외라든지 저 함경도 중국 이런 쪽도 있었지만은 이 영남 내륙이 자기들의 시장이었다. 그 가능하게 된 이유는 역시 낙동강을 통해서 자유롭게 수운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크게 보면은 이제 일본과 국제적인 교역을 하는 곳은 김해 지역이 가장 크고 유일한 곳이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주변 지역을 같이 아울 정도의 어떤 그런 상업 무역 국가로서 도시 국가로서 성장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당시에 다른 어떤 그 고대 국가에 비해서는 김해 건강에는 도시 국가로서의 어떤 성격이 상당히 강한 것은 틀림없다라고 이렇게. 그렇다면 해상국가 가야를 가능하게 했던 또 하나의 힘, 우리에게 해상국가 가야의 실체를 추적하게 했던 단초로 돌아가 보자. 이처럼 강성했던 해상왕국이라면 그에 상응하는 해양과학이 발달하지 않았을까? 아쉽게도 해상왕국 가야의 미스터리를 열게 했던 봉황동 일대에서 출토된 목재 유물은 최초로 발견된 가야시대 배 유적이다. 하지만 고분에서 출토된 배 모양 토기를 통해 당시 선박의 모습을 추측해 볼 수 있다. 복원된 모습은 일본에서 출토된 배 모양 토기와도 유사해 또 한 번 관심을 끈다. 가야에서는 가야 토기라고 그래가지고서 배 모양 토기 그거를 이제 발굴했어요. 근데 배 모양 토기가 적어도 한 4종류인가 이렇게 있어요. 이것은 아주 전형적으로 저희 통나무를 파서 만들었지만 그 위에다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남번을 붙이고 뭐 그래서 배를 더 좀 크게 만들었어요. 이것은 말하자면 준고조선이라고 하죠. 준구조선. 말하자면 구조선은 아니지만 구조선에 가까운 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가야에서 또는 백제에서 옛날 할아버지들이 이제 그 문물들을 싣고 일본으로 가고 또 거기 백제에 있는 사람 가야에 있는 분들이 전부 일본으로 이제 이렇게 이동했던 그러한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야보다 수세기 후에 사라진 백제의 선박을 통해서 가야시대 선박의 모습을 추측해 볼 수 있다. 비록 가야에서 출토된 봉황동 목재 유물에 비해 늦은 시기의 선박이기는 하지만 백제와 가야의 지리적 환경이 상당히 유사하였으므로 대체적으로 동시대에는 비슷한 형태의 선박이 발달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의 연안의 지적 조건, 특히 이제 그 갯벌이 넓은데 그런 데서는 바닥에 평평한 배가 발전 그렇게 하고 거의 백제의 배나 가야의 배나 거의 비슷비슷할 것 같아요. 그래 이제 가야 배도 거의 백제의 배와 비슷한 그러한 바닷배, 지금 우리가 보는 이런 바닷배다 하는 거고. 복원된 선박은 선박 지하에 쉴 수 있는 공간과 물건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 무역을 위해 만들어졌음을 확인시켜준다. 여기 사다리가 있어요. 이 사다리를 딛고 내려가는데 거긴 뒤에 판이 붙어 있잖아요. 이 판을 막았는데 그 봉황동에서 발굴된 것이 그 판을 막은 판이냐, 안 그러면 삼판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형태를 만든 거냐 하는 것은 이제 앞으로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앞에 덩치 하나 더 달아.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의 선박답게 지형의 저항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과학적인 요소들이 발달해 있어 다시 한번 시선을 사로잡는다. 바닷물을 차고서 나가요. 능파성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고 바닷물이 들어오면 그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올라가죠. 배의 앞머리는 파도의 저항을 줄이면서 속력을 낼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었고 조수 간만의 차를 자동으로 감지하는 동시에 배의 균형감을 지켜주는 장치도 마련되어 있었다. 갯벌이 딱 나타나면은 이게 쭉 올라가요. 자동적으로 올라와서 이게 망가지지가 않는다고. 이 배가 좌우로 움직이는 거, 좌우로 움직이는 거를 또 안정성 있게 조정을 해줘요. 그래서 이거는 요트의 그 밸런스 그와 같이 이게 좌우로 움직이는 걸 이게 막아주고 있어요. 바닷길을 정복하려는 고대 한반도인의 과학성이 결집된 선박. 조선 강국 대한민국의 뿌리 역시 이곳에 있었다. 금강가야는 계획된 항구와 과학적인 선박, 이 두 가지 해양 기술을 토대로 번성하며 전성기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 하지만 21세기 우리들에게 가야는 강성했던 해상왕국보다
이름 없이 사라진 약소국으로 더 익숙하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현재의 옛 가야터가 당시의 모습과 상당히 다른 모습이기 때문이다. 김해 일대의 바다는 언제 어떻게 사라졌을까? 1861년에 제작된 대동여 지도를 살펴보았다. 현재의 모습과 비슷한 듯 싶으면서도 완벽한 내륙의 모습은 아니다. 이번에는 현재의 김해 지도와 약 7,000년 전의 김해 일대 지도를 비교해보았다. 과거의 지도에서 김해는 바다와 맞닿은 완벽한 해안가임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와 비교했을 때 7,000년 전의 지도는 대동여 지도와 더욱 유사하다. 과연 가야 지역에 어떤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 한 조선시대쯤 되면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죠. 폭발적으로. 그때 되면 아마 거의 영남지방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어떤 얕은 산 같은 게 다 개간됐을 겁니다. 먹고 살기 힘드니까. 많이 개간됐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아주 심각하게 그 토양 침식들이 있었고, 그것들이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하천이 낙동강으로 흙들을 가져오고, 낙동강이 와서 이렇게 삭고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가져왔다가 밀물 때 이렇게 가져가서 이 골짜기 안까지 가서 쌓아버려요. 그러니까 이 하천이 갖고 오지 않아도 관계없다라는 거지. 낙동강이 가져온 거 가지고도 충분히 메울 수 있었다. 이처럼 김해 일대는 긴 시간 동안 하천의 퇴적작용으로 인해 퇴적되었다는 것이 대표적인 학설이다. 하지만 이와 달리 지질학적인 변동으로 인해 지형의 변화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의견도 있다. 가야시대 당대에 집안의 융기가 일어나면서 자연스럽게 해수면이 낮아지고, 이로 인해 금강가야는 항구의 입지 조건을 잃게 되어 몰락했다는 가설이다. 이러한 가설의 증거로 김해 마산마을의 해식동을 들고 있다. 마산 해식동은 이안이 곱은 동쪽에 자리 잡은 바닷물로 인해 만들어진 해식동굴이다. 김해 마산 해식동의 암석 시료를 채취하여 조사한 결과 주 성분은 이암과 사암의 홈펠스임이 밝혀졌다. 홈펠스는 이암이나 사암이 지하 깊은 곳에서 고열에 의해 변성된 암석으로 마산 해식동이 해수의 파도에 의한 침식작용으로 형성된 것임을 증명한다. 일단 우리가 암석에 동굴이 생기는 세 가지 경우가 있어요. 하나는 석회동과 지하수에서 녹아버리죠. 그래서 석회동굴이 만들어지는데 그런 경우 하나 있고, 그 다음에는 용암이 흘러오다가 용암동굴, 제주도에 만장굴이라고 있는데 그것이 용암동굴이죠. 그와 같이 용암이 흘러오면서 만든 동굴. 그 다음에 하나는 해식동입니다. 바닷물이 침식을 해가지고 뚫어놓은 동굴들이 있는데 이거는 바닷물이 뚫은 것이 돼요. 얕은 바다에서는 해저의 깊고 낮음에 따라 파도의 이동 속도에 차이가 생기고, 이로 인해 파도와 충돌한 암석면에 동굴이 뚫리는 원리다. 이렇게 쭉 엄청 파진 것이 보입니다.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지나가죠. 그리고 또 한 군데, 두 군데가 있어요. 이런 것들. 선이죠. 홈이 펜 선인데 이런 걸 정선이라고 합니다. 정선. 그리고 이 정선은 여기서보다 약 5도 경사로 동쪽으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정선의 높이가. 그러니까는 이것이 위의 정선은 저 꼭대기 가려면 높이가 약 5.7m, 저 위에서는. 이것이 만들어질 때는 해수면이 현재보다 5.7m가 높았다는 뜻이 되죠. 경사진 정선을 통해 집안이 융기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는 가설. 신비한 가야를 둘러싼 또 하나의 흥미로운 미스터리다. 사료에 기록된 것처럼 금강가야는 광개토대왕의 남정을 계기로 그 힘을 잃어버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중심부가 김해에서 고령으로 옮겨가며 후기가야인 대가야가 열리게 되었다. 고령에 가면서
성주 북쪽의 낙동강은 이용 못하고 그 다음에 성주에서부터 이 금강가야까지 부산까지도 신라와 대치하는 곳이 곳곳에 있으니까 어렵죠. 그래서 내륙의 운송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제한을 갖게 되죠. 상당히 위축되죠, 그 대가야가. 강력한 철기 군단의 신화를 이룰 만큼 눈부시게 발전했던 철기 문화도 해상왕국 가야의 국제 교역로인 바닷길이 막히고 난 후에는 그저 좁은 한반도에 머무르는 기술일 뿐이었다. 이렇게 동북아시아를 주름잡던 해상왕국은 그들의 존립 기반이었던 바닷길을 잃게 되며 서서히 역사의 한 페이지로 사라지게 된 것이다. 여기 이제 최선진국인 낙랑군 대방군이 나가고 난 다음에 만주와 한반도에서 최선진 지역은 어디가 됩니까? 고구려와 백제가 되는 거죠. 즉 이제 선진문물을 얻기 위해서는 북쪽이 유리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경상북도의 고령을 중심으로 한 합천을 중심으로 한 이런 지역에서 후기 가야가 전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해 같은 경우에는 일찍 성장은 했지만, 그렇죠? 일찍 성장은 했지만 이러한 그 계기가 있어서 더 이상 성장을 못한 그런 시기가 되는 거죠. 역사는 언제나 승리자의 입장에서 기록된다. 주변국과의 전쟁에서 패한 약소국으로 기록되어 역사의 이면으로 사라져야 했던 비운의 나라 가야. 세계 정세가 재편될 이 시점에서 해상왕국을 완성한 가야인의 DNA는 여전히 우리들 안에 살아 숨쉬고 있다. 과학의 눈으로 재조명하는 역사의 새로운 진실. 숨겨진 역사를 향한 가슴 뛰는 항해는 이미 시작되었다.